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 집에서는 사람도 감정도 먼지처럼 쓸려나갔다. 하지만 매일 바닥을 닦던 그 여자아이, 바로 그 바닥 위에서 그녀의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몰랐다. 이 이야기는 집안 깊숙이 감춰진 상처, 말하지 못한 이름, 그리고 눈물로 닦인 진실에 대한 이야기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수십억 원의 가치를 자랑하는 대저택 한복판. 대리석 바닥 위에서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닳아 있었고 빨간 고무장갑 안은 물집으로 가득했다. 냉기가 서려 있는 아침 공기 속에서도 그녀의 입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바닥, 바로 그 자리. 아무도 모르는 진실 하나가 조용히 그녀의 무릎 밑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그곳은 그녀가 태어난 곳이었다. 조미, 29살, 외롭게 자란 고아.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여자. 그녀는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왜 이 집에서 일하게 되었는지도 모른 채 매일 새벽마다 첫 출근을 했고 밤늦게 마지막으로 퇴근했다. 가사 도우미 중에서도 가장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조미는 다른 직원들에게조차 투명한 존재였다. 그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심지어 이 저택의 주인인 강석진 회장도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다. 매일 스쳐 지나가면서도 한 번도 그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강석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설 재벌이었다. 그러나 그의 집은 너무 조용했다. 지나치게. 그의 얼굴은 항상 딱딱했고 집 안에서는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모두들 그를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에게도 숨겨진 과거가 있었다. 바로 30년 전 화재 사건으로 사라진 딸. 그 불은 하인 숙소에서 시작됐고 그는 끝내 그 진실을 알지 못한 채 딸은 죽었다는 말만 믿었다. 아니, 정확히는 믿지 않으려고 애쓴 것에 가까웠다. 그는 몇 년에 한 번씩 비밀리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여성들에게서 신라 같은 단서를 찾으려 했다. 그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면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움이란 이성으로는 멈출 수 없으니까. 그러나 조미는 이 집을 닦으면서 자신이 왜 낯설지 않은 기분이 드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대리석의 틈 사이 오래된 벽난로의 잿빛,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정원, 이 모든 것이 어딘가 그녀의 기억 속 깊은 어둠을 건드렸다. 어느 날 그녀는 창고를 정리하다 오래된 상자를 발견한다. 먼지 쌓인 그 안에는 오래된 아기 옷과 작은 신발 한 짝이 들어 있었다. 신발에는 J라는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다. 그것을 본 순간 그녀는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 눈물은 몇 시간 동안 멈추지 않았다. 그 이름이 자신과 같다는 사실은 아직 인지하지도 못한 채. 바로 그날 밤 강석진 회장은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먼지가 덮인 앨범을 꺼내 마지막으로 본 사진 속 아내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 액자 뒤에 곱게 적힌 이름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조미. 그 이름이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30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 순간 저택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 무엇인가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아직 모른다. 그녀는 지금 바로 그 바닥 위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워낸 집안을 다시 빛나게 닦고 있다는 것을. 청담동의 대저택은 늘 깨끗했다. 눈으로 보기에는 먼지 하나 없었고 정원은 완벽한 각도로 정돈돼 있었으며 대리석 복도는 마치 얼음처럼 빛났다. 그러나 그 집 안에는 보이지 않는 먼지가 있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상처, 침묵, 그리고 외면. 조미는 매일같이 집안을 돌며 그 먼지를 닦아냈지만 어느 순간부터 손끝에 느껴지는 창의와 불편한 공기가 피부를 뚫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청소는 끝이 없었고 고요함은 오히려 점점 무거워졌다. 조미는 최근 들어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다. 불이 붙은 방 안에서 자신이 어린아이로 울고 있고 어떤 여자가 자신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안아 올리려는 장면이었다. 하지만
그 여자의 얼굴은 항상 흐려져 있었고 꿈에서 깨어나면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을 움켜쥐고 누워 있어야 했다. 그 꿈은 너무 생생했고 너무 익숙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누구도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 그녀가 누구의 딸인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지 조미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출생 기록은 언제나 공란이었다. 강석진 회장은 요즘 들어 더욱 말이 없어졌다. 과거보다도 더 무표정한 얼굴로 집안을 돌아다녔고 누구에게도 시선을 오래 주지 않았다. 그의 개인 비서는 한참 전에 사임했고 유일하게 가까이 지내던 변호사조차 몇 달 전 연락을 끊었다. 그는 세상과 단절된 채 자신만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듯했다. 조미는 그의 발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굳었지만 이상하게도 최근 들어 그의 움직임이 자꾸 자신의 주변을 맴도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다. 식탁을 닦고 있을 때도 계단을 오르고 있을 때도 그녀는 등 뒤에 시선을 느꼈다. 조미는 어느 날 식기세척기 아래를 청소하다가 작게 접힌 서류 하나를 발견한다. 그것은 강석진이 최근까지 의뢰했던 사설 탐정의 보고서였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곧바로 관리자에게 넘겼고 이내 그것이 폐기물로 처리되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DNA와 실종된 여자아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조미는 그때부터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집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 이야기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도. 밤이 깊어지면 대저택은 더욱 조용해졌다. 그러나 조미의 머릿속은 점점 시끄러워졌다. 냉장고에서 나는 일정한 소리, 벽시계의 초침, 창문 바깥으로 스며드는 도로의 소음조차 그녀에겐 과하게 크게 들렸다. 그날 밤도 그녀는 잠에서 깨 창가에 앉았다. 손에는 자신이 찾은 제이가 수놓인 아기 신발이 들려 있었다. 그것을 쥐는 순간마다 그녀의 가슴은 이상하게 뛴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기억이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피부 속으로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강석진은 같은 시각 자신의 서재에서 와인을 따라 마시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또 다른 보고서가 있었다. 마지막 희망이라 믿었던 여성의 DNA가 또 일치하지 않는다는 통보였다. 그는 더 이상 희망을 품지 않기로 결심했고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보고서를 천천히 찢어 쓰레기통에 넣으면서 그는 처음으로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이제 그만 찾아야겠지. 그러나 그날 이후 조미의 꿈은 더욱 선명해졌다. 이제는 불에 타던 방 안의 소리도 들렸다. 여자아이가 울고 있었고 누군가 조미야, 절대 눈 감지 마 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리고 어렴풋이 느껴지는 두 손의 감촉. 꿈이 끝나고 눈을 뜨면 조미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답답했다. 그녀는 몰랐다. 그 꿈이 점점 현실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 저택의 침묵은 더 이상 단순한 조용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말하지 못한 진실들의 무덤이었고 조미는 그 무덤 위를 매일 닦고 있었다.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그녀를 향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시계가 다시 맞춰지고 있는 것처럼. 조미는 아직 몰랐다. 그녀가 이 집의 과거가 아니라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도서관은 저택 안에서도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공간이었다. 수천 권의 책이 가지런히 꽂혀 있는 나무 서가, 오래된 유럽식 샹들리에, 시간이 멈춘 듯한 가죽 소파. 하지만 조미에겐 그 방이 무겁고 낯설었다. 천장의 높이나 책에서 풍기는 먼지 냄새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면 항상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기 때문이었다. 익숙하면서도 멀고 그리우면서도 두려운 느낌. 그녀는 그것이 단지 고아로서 느끼는 허전함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강한 바람에 나무가 부딪히며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 속에서 조미는 천천히 책장 사이를 돌며 먼지를 털어내고 있었다. 그러다 한 구석에 걸려있던 오래된 액자를 닦다가 실수로 걸쇠를 건드려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 소리와 함께 유리가 깨졌고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무릎을 꿇고 조각들을 주워 담았다. 금간 유리 사이로 오래된 흑백 사진이 드러났다.
액자 속의 사진은 강석진 회장과 젊은 여인이 함께 서 있고 그 여인의 품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안겨 있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그 아기의 얼굴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너무 낯익은 눈매, 뺨에 곡선, 입꼬리의 형태. 조미는 잠시 숨을 멈추고 자신이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받았던 수첩을 떠올렸다. 거기에는 자신이 갓난아기였을 때 찍힌 흐릿한 사진이 한 장 붙어 있었고 지금 눈앞의 아기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너무나도. 그녀는 주변을 살피고 깨진 유리를 조심스럽게 드러내며 사진을 조심스레 꺼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은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사진의 뒷면에는 연필로 흐릿하게 써진 글자가 있었다. 1993년 5월 27일. 조미 첫날. 그 글자를 본 순간 조미는 숨이 멎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 날짜는 그녀가 보육원 서류에 기록된 생일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제 그녀는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 그 사진이 정말 자신이라면 왜 여기 있는지, 왜 그토록 조용히 살아야 했는지, 그리고 왜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는지. 하지만 질문보다 더 무서운 건 혹시 자신이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었다. 그렇게 큰 집에서 우연히 발견한 사진 하나에 모든 기대를 걸기엔 그녀의 인생은 너무 외롭고 상처투성이었다. 그날 밤 조미는 방으로 돌아와 이불 속에서 사진을 꺼내 다시 바라보았다. 사진 속 아기의 눈동자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는 것만 같았다. 그 시선은 말하고 있었다. 기억해줘. 나는 네가 맞아. 그러나 동시에 그 사진은 조미에게 또 다른 무게를 안겼다. 만약 정말 자신이 그 아기라면 왜 그녀의 인생은 이토록 버려진 듯 살았을까? 누가 그녀를 보육원에 맡긴 것일까? 그리고 지금의 강석진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 조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이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녀의 눈은 달라졌다. 집 안 곳곳을 청소하는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러워졌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예민하게 살폈다. 그리고 강석진이 사진 속의 아이에 대해 무슨 기억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살피기 시작했다. 이 저택에서 그녀가 겪는 하루하루는 이제 단순한 노동이 아닌 정체성을 찾아가는 조용한 여정이 되어가고 있었다. 조미는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천 조각으로 싸서 자신의 옷장 안 가장 깊은 서랍 속에 감췄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이 집 안에 스스로의 흔적을 추적하는 탐색자가 되어 있었다. 침묵은 여전히 깊었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집 안 어딘가에는 더 많은 조각이 숨겨져 있다는 직감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씩 찾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진실은 먼지가 아니었다. 절대 지워지지 않았다. 봄비가 내리던 날 오후 저택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모든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창문은 깨끗하게 닫혔으며 조미에게는 평소보다 더 많은 구역이 배정되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이 집의 새로운 안주인 강석진 회장의 재혼, 아내가 오랜만에 이 집을 방문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이름은 정미란. 화려한 외모와 냉정한 언변으로 유명한 여인이었고 언론에 공개되는 자선사업가의 모습 뒤에는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는 차가운 권위가 감춰져 있었다. 조미는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꼈다. 정미라는 조미를 스쳐 지나가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눈 맞춤 안에 차가운 기류가 흐른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쾌한 감정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부터 정미라는 조미가 어떤 방을 청소하고 있는지 묻기 시작했고 그녀가 점점 집 안 깊숙한 공간에 배정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조미는 다락방에 오래된 옷장을 정리하게 되었다. 다락방은 평소에 출입이 거의 없는 공간이었고 숨이 막힐 정도로 쌓인 먼지와 거미줄 사이로 낡은 트렁크와 골동품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그녀는 오래된 옷들을 정리하던 중 작은 유리병 하나를 발견한다. 그것은
뚜껑이 반쯤 다른 향수병이었고 병의 아래쪽에는 하은이라는 이름이 흐릿하게 새겨져 있었다. 뚜껑을 열자 순간적으로 퍼지는 향기는 낯설면서도 가슴을 찌르는 듯한 느낌을 줬다. 그 향은 조미에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따뜻하면서도 슬픈, 보호받고 있던 과거의 기억 같은 냄새. 그 순간 조미의 눈에 트렁크 바닥에 낡은 노트 한 권이 들어왔다. 그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몇 줄이 적혀 있었고 마지막 장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있었다. 그녀는 넘어지지 않았다. 누군가가 밀었다. 그 문장은 조미의 심장을 꽉 움켜쥐는 듯했다. 이 집에서 발생한 어떤 사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장이었다. 그녀는 즉시 다락방을 정리하고 그 문장과 향수병을 자신의 방으로 조심스럽게 가져왔다. 그녀는 그날 밤 향기를 다시 맡으며 생각했다. 이 카이은이라는 이름은 누구일까? 이 향수를 쓴 사람이 정말 넘어져 죽은 게 아니라면 그 사건은 누구에게 숨겨진 것일까? 며칠 뒤 조미는 우연히 식사 도중 정밀한이 향기를 맡고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지만 그 찰나의 반응은 조미에게 확신을 주었다. 정밀한은 그 향수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아마 그 이름도 던 이후로 정밀한은 조미의 일정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심지어 그녀가 퇴근한 뒤 조미의 방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도 발견되었다. 서랍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고 향수병은 보이지 않는 먼지가 닦여 있었다. 누군가가 조미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했다. 그때부터 조미는 모든 감정이 멈춘 듯한 상태에서 움직였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 집의 거짓말은 너무 오래됐고 이제 진실은 그녀에게 말을 걸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조미는 오래된 향수병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누구였을까? 그 여자는 왜 밀렸을까?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걸까?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향기, 사진, 글귀, 꿈, 모든 것이 퍼즐처럼 연결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퍼즐의 중심에는 분명히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조미는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른 새벽, 서울의 고요한 하늘 아래 저택의 마당에는 이슬이 내려앉아 있었다. 조미는 언제나처럼 첫 출근자였다. 그녀는 아침마다 마당의 돌계단을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고 그날도 아무 말 없이 걸레를 조심스레 적셔가며 움직였다. 그러나 그날의 공기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떠돌고 있었다. 대문 밖으로 새벽 배송 차량이 지나가는 소리, 이따금 들려오는 까치의 울음, 그리고 강석진 회장이 내는 낮은 기침 소리까지 모든 것이 평소와는 달랐다. 며칠 전부터 강 회장은 이전보다 훨씬 조용해졌고 마치 조미의 존재를 느끼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복도를 걸을 때도 잠시 멈춰서서 조미를 쳐다보는 일이 잦아졌고 식탁 위에 놓인 물잔을 건네받을 때조차 잠깐 그녀의 손끝을 바라보곤 했다. 그것은 무언의 감지였다. 하지만 그가 내뱉은 말은 여전히 단 하나도 없었다. 조미 역시 입을 다문 채 그의 눈빛만을 읽으려 했지만 그 눈동자는 오래된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조미는 이 저택에 침묵에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단지 사람들이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이 말없이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날부터 집안의 아주 사소한 것들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문지방이 삐걱이는 각도, 피아노 뚜껑에 먼지 쌓인 패턴, 심지어 식당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의 초침까지. 모든 것이 조용히 그녀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다. 조미는 어느 날 청소 중 몰래 지하 창고로 내려갔다. 직원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었지만 어쩐지 그곳이 자꾸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다. 어둡고 눅눅한 공간 한편에 오래된 서류가 쌓여 있었고 그중 일부는 습기에 젖어 글씨가 흐릿해져 있었다. 그녀는 무작정 손에 잡히는 서류들을 뒤적이다가 한 문서를 발견한다. 서류는 오래된 저택 직원 명단이었고 거기엔 익숙한 이름이 있었다.
박순길. 현재의 집사이자 이 집의 가장 오래된 인물 조미는 그날 밤 박순길 집사를 조심스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언제나처럼 정해진 시간에 차를 준비하고 회장의 일정에 맞춰 조용히 움직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미가 그를 바라보면 그는 늘 고개를 숙였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는 사람처럼. 조미는 그에게서 오래전 자신이 보육원에서 보았던 누군가의 뒷모습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아주 오랜 세월, 누군가를 지켜봐 온 사람의 그림자 같은 느낌. 어느 날 밤, 조미는 누군가의 흐느낌에 잠에서 깼다. 창밖은 고요했고 집 안은 모두 잠든 시간이었지만 분명 2층 계단 근처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맨발로 조심스럽게 계단을 오르다 그 소리의 주인공을 보게 되었다. 강석진 회장이었다. 그는 아무도 없는 복도 벽에 기대어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그것은 조미가 이전에 유리창을 깨뜨렸던 바로 그 사진이었다. 그의 아내와 아기가 함께 찍힌 사진. 그는 말하지 않았다. 조미 역시 다가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장면은 그녀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그 순간 조미는 처음으로 강석진이라는 인물이 단순한 냉혹한 재벌이 아니라 어떤 슬픔에 평생을 묻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말없이 흘러온 세월 끝에 이제야 자신이 누구인지 묻기 시작한 존재라는 사실을 더 절절히 깨달았다. 그날 이후 조미는 단지 집안일을 넘어서 이 집의 과거를 감지하고 이해하려는 자세로 바뀌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것들을 읽어내기 시작했고 그 침묵의 무게를 조금씩 견뎌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렴풋이 박순길 집사가 그날 이후 그녀에게 처음으로 작은 쪽지를 남긴 것도 그 때문이었다. 쪽지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다. 아직은 말하지 마십시오. 때가 오면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조미는 다시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여긴 누군가의 사랑과 상실, 분노와 침묵이 얽힌 미로였다. 그리고 자신은 더 이상 길을 잃은 아이가 아니었다. 조미는 이제 그 미로를 끝까지 걸어가 볼 용기를 가지기 시작했다. 조미는 매일 새벽 어김없이 눈을 떴다. 저택의 하루가 시작되기 전, 아직 모든 창이 어둠을 머금고 있을 때, 그녀는 욕실 바닥부터 부엌 후드까지 묵묵히 닦았다. 그러나 최근에 그녀는 예전과 달랐다. 손끝은 여전히 반복된 노동으로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달라졌다. 지하 창고에서 찾은 직원 명단, 금이 간 사진, 향수병과 짧은 메모들. 모든 단서는 조용히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중심에는 자신이 있었다. 더 이상 혹시라는 말로 미루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는 사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녀는 남쪽 언덕 아래 작은 병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 회장의 부인이 자주 이용했던 검진센터였고 직원들에게도 자잘한 치료를 위해 종종 소개되곤 했다. 그 병원은 외부와 단절된 듯 조용했고 무엇보다 동네 주민들에게 친절한 곳이었다. 조미는 단순한 건강검진이라는 이유로 병원을 찾았고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혈액 검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그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건강 수치가 아닌 유전자 코드였다. 병원에서는 유전자 정보 분석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고 조미는 자신이 찾고자 하는 대상 강석진에 대해 밝히지 않은 채 익명 처리된 비교 검사를 요청했다. 이유는 묻지 않았고 그녀도 대답하지 않았다. 병원 측은 이를 외부 분석기관에 의뢰하겠다고 말했고 결과는 며칠 후 도착할 것이라고 했다. 그날 병원을 나오는 길, 그녀는 수십 년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 조각들이 정말로 하나의 퍼즐이 된다면 이제껏 살아온 인생은 모두 무엇이었을까? 같은 시기 박순길 집사 역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조미가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녀가 점점 더 깊은 곳을 파고든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의 방 안에는
아직도 보관 중인 오래된 서류 상자가 있었고 그는 조심스레 그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주민등록등본과 변경된 신분 기록이 들어있었다. 그 문서에는 조미의 어머니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고 거기에는 희미하게 남은 도장의 흔적이 있었다. 누군가 강제로 그 이름을 지운 듯한 서류였다. 박순길은 망설이다 조미의 작은 방 문 앞에 그 서류 복사본을 끼워 넣었다. 설명도 말도 없었다. 조미는 그날 밤 그것을 발견했고 처음엔 경악했다. 왜 이 문서가 집안에 있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의 어머니의 이름이 낯선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는지. 서류를 살펴본 조미는 어렴풋이 그 이름이 과거 뉴스에서 본 적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도둑 누명을 쓰고 집에서 내쫓겼던 가사도우미.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다. 며칠 뒤 병원에서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그녀는 혼자서 조용한 빨래방에 앉아 봉투를 열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종이를 꺼낼 수조차 없었다. 결과지는 단 3줄로 구성되어 있었다. 검사 대상 A와 B 사이의 유전적 일치율 99.98%, 결과 친자 관계 있음, 확인자 서명 김도현 박사.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조미의 가슴 속에서는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는 사실은 오히려 그녀를 더 깊은 침묵으로 밀어 넣었다. 강석진.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이 평생을 궁금해했던 아버지였다. 그리고 자신은 그가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실종된 아이였다. 그러나 조미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도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복도를 걸으며 조용히 마루를 닦았다. 아무도 몰랐다. 그녀의 내면에서 어떤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알려야 할까? 아니면 그대로 살아가야 할까? 이제 그녀는 진실을 가졌지만 그것을 말할 용기를 아직 갖지 못했다. 저택의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마당에는 새벽 이슬이 깔려 있었고 주방에서는 커피 끓는 소리가 은은하게 퍼졌다. 하지만 조미의 내면은 폭풍우가 휩쓸고 간 후처럼 고요하고 무너져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묵묵히 청소도구를 챙기고 마루를 닦았지만 이제 발걸음 하나하나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 집안의 먼지 하나하나가 그녀에겐 추억이자 증거였고 벽에 걸린 그림들, 문지방에 스민 나무결의 흔적마저도 무언가를 말하는 듯 느껴졌다. 며칠 전 조미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 자신이 그토록 찾고 있던 과거의 퍼즐, 그 중심에는 강석진 회장이 있었다. 그 남자, 그 냉정하고 고요한 얼굴의 회장이 바로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실은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병원의 결과지와 박순길 집사가 남긴 문서들은 어떤 변명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 모든 의심과 혼란은 명확한 현실로 그녀 앞에 놓여 있었다. 그럼에도 조미는 침묵했다. 그녀는 말할 수 없었다. 아니,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운명은 그녀의 침묵을 오래 허락하지 않았다. 강 회장의 아내 정미라는 어딘가에서 조미의 흔적을 눈치챘다. 처음에는 작은 의심이었다. 지나치게 조용한 태도, 회장이 조미를 바라보는 시선, 조미가 혼자 지하창고에 다녀온 후의 변화들. 정미라는 그저 본능적으로 불쾌함을 느꼈다. 이 집안 어디선가 과거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불쾌한 예감. 그녀는 사람을 시켜 조미의 방을 몰래 조사했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사진과 메모, 복사된 문서를 발견했다. 정미라는 충격에 휩싸였지만 오래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곧바로 자신의 감정을 지우고 냉정하게 계산하기 시작했다. 만약 조미가 강석진의 친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자신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지위는 위태로워질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응접실로 조미를 불러냈고 조용히 물었다. 이 집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니? 그리고는 그녀에게 돈 봉투 하나를 내밀며 제안했다. 조용히 떠나줘. 이 집과 아무 관련 없는 사람으로. 조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정밀한의 눈을 바라보며 봉투를 내려다봤다. 봉투 안에는 거액의 수표가 들어있었고 종이 한 장이 함께 동봉되어 있었다. 거기엔 기밀 유지 동의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이 집에서 있었던 어떤 일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 그 순간 조미는 자신의 존재가 단지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로만 인식된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다. 그러나 이 대화는 우연히 복도를 지나던 강석진에게 들리고 말았다. 그의 발걸음이 응접실 앞에서 멈췄고 문틈 사이로 들리는 정밀한의 목소리는 그의 귀를 찔렀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선 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정밀한은 당황했지만 곧 침착한 척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그녀는 그냥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라고 둘러댔지만 강 회장의 눈은 조용히 흔들렸다. 그는 처음으로 정밀한이 자신에게 말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저택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강석진은 식사를 하지 않았고 정밀한은 외출을 이유로 집을 비웠다. 조미는 모든 방에 불을 끄고 마지막으로 정원을 정리하고 있었다. 박순길 집사는 묵묵히 그녀 곁을 지키며 말없이 작은 수건을 건네주었다. 그 손길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었다. 조미는 그날 밤 처음으로 혼자 울었다. 억울함도 분노도 아니었다. 단지 슬펐다. 사랑받아야 했던 시간이 너무 멀리 있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지금에서야 그 진실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사실이. 이른 저녁 회색빛으로 물든 하늘 아래 저택은 유난히 적막했다. 거대한 정원도 대리석 바닥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조미는 식당 테이블에 나란히 놓인 수저 사이로 작은 봉투 하나를 보았다. 누가 놓고 갔는지 몰랐지만 봉투 위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다. 불안함과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들었고 조미는 봉투를 가슴에 품은 채 식사 준비를 마쳤다. 그날 저녁은 단출했다. 강 회장은 한마디 말 없이 식사를 마친 후 서재로 들어갔고 조미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부엌을 정리했다. 늦은 밤 봉투를 열어본 그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함께 박순길 집사가 남긴 메모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한 여자가 작은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고 아기의 발에는 조미가 지하창고에서 발견한 그 신발과 동일한 신발이 신겨져 있었다. 그 순간 조미의 손에서 사진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숨결은 가빠졌고 손끝은 떨리기 시작했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 신발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다. 바로 자신과 이 집을 잇는 연결고리였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박승일은 조심스레 조미에게 다가와 신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 신발을 30년 전 직접 포장해 이 집 지하에 숨겼다고 말했다. 당시의 진실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저 누군가 언젠가는 찾아내주길 바랐다고. 그는 오랫동안 그 죄책감과 함께 살아왔으며 조미가 그 신발을 발견했을 때부터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걸 느꼈다고 고백했다. 조미는 깊은 혼란 속에 빠졌다. 강 회장은 매일 그녀를 스쳐 지나가며도 한 번도 자신의 눈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서재에서 바라보는 눈빛, 식탁에서 물잔을 건네받을 때 스치던 시선들, 모든 것이 그녀를 아는 듯한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 속에서 이 진실을 혼자 끌어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조미는 결심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오래된 신발과 사진, 메모들을 한 상자에 담고 강 회장의 서재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조용히 손잡이를 돌렸다. 문은 열려 있었고 회장은 의자에 앉아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사진은 조미가 처음 도서관에서 유리 액자를 깨뜨릴 때 보았던 바로 그 사진이었다. 그녀는 상자를 그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고 천천히 물러섰다. 강석진은 아무 말 없이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신발을 들어 손에 쥐고
그가 했던 첫 마디는 오히려 조용한 한숨이었다. 그는 신발을 쥔 채 조미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 침묵 끝에 단 한 단어를 입 밖에 냈다. 조미야. 30년 전 그의 아내가 딸에게 처음 불러주었던 이름, 그리고 이제야 그 이름을 다시 바로 눈앞에 있는 아이에게.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갔다. 조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물만이 조용히 그녀의 눈가를 타고 흘러내렸다. 강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단지 오랜 죄책감과 후회, 안도와 혼란이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엔 수많은 말들이 오갈 수 있었지만 그날 밤은 오직 하나의 이름만이 서로를 이어주는 유일한 문장이었다. 조미는 그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다. 강석진 회장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고 그의 눈빛은 그대로 그녀의 가슴에 깊게 남아 있었다. 조미야라는 이름 하나로 그녀의 세상이 흔들렸다. 어린 시절 누구에게도 불리지 않았던 그 이름, 보육원 선생님들도 잘 모르고 있던 이름이 한순간에 진짜 가족의 목소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름을 되찾는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침이 밝았을 때 조미는 평소와 다름없이 유니폼을 입고 바닥을 닦았다. 손끝은 익숙한 동작을 반복했지만 마음은 무거운 웅덩이 속에 빠져 있었다. 저택 안의 분위기 역시 달라져 있었다. 박순길 집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정미라는 집 밖 외출이 잦아졌다. 강 회장은 그녀를 자주 마주쳤지만 아무 말 없이 지나쳤다. 오히려 그의 무표정 속에서 조미는 그가 복잡한 감정을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다. 며칠 후, 강 회장은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고 조미를 조용히 응접실로 불렀다. 조미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고 테이블 위에는 보도자료 초안이 놓여 있었다. 그 내용은 단순했다. 30년 전 실종된 내 딸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아래엔 강석진의 서명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언론 배포 예정일이 적혀 있었다. 조미는 멍한 표정으로 그 종이를 내려다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꿈꿔온 한 줄이었고 동시에 도망치고 싶을 만큼 무거운 문장이기도 했다. 그녀는 강 회장의 시선을 느끼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엔 떨림과 확신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는 가족을 되찾고 싶어 했다. 세상이 알고 있는 재벌 강석진이 아닌 한 남자의 후회와 속죄의 마음으로. 하지만 조미는 마음 깊은 곳에서 거센 저항을 느꼈다. 왜 이제 와서였을까? 왜 이토록 늦게? 그녀가 모든 상처를 견딘 이후에서야 그런 말들이 준비되는 걸까? 자신이 보육원에서 겪은 외로움, 가사 도우미로 살며 겪은 차별, 정밀한에게 받았던 냉대, 그 모든 시간을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까? 그녀는 명예나 유산, 인정을 원하지 않았다. 단지 자신을 버렸던 이유를 묻고 싶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조미는 밤새 고민했다. 자신의 존재가 공개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언론은 그녀를 동정할 것이고 사람들은 그들의 재회를 기적이라 부를 것이다. 하지만 정작 그녀의 삶을 함께 살아준 이는 아무도 없었다. 정체를 숨기고 이 집에서 일하며 느꼈던 모멸감, 자신을 밀어내려 했던 정밀한의 시선, 외롭게 방 안에서 쥐었던 향수병 하나까지. 그 모든 것이 아직도 그녀의 피부에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조미는 강석진의 책상 위에 손편지 한 통을 놓았다. 흰 봉투에는 수신인이 적혀 있지 않았고 편지지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저는 사랑받지 못한 시간을 조용히 견디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집에서 일하며 제 존재를 지워야 했던 지난 시간들은 이름을 되찾았다고 해서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조용히 살아가겠습니다. 누군가의 딸로 불리는 대신 저를 키운 삶에 감사하며 그 몫을 제 방식으로 갖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조미는 모습을 감췄다. 그녀는 더 이상 저택에 머물지 않았다. 정미라는 이 소식을 듣고 안도했지만 강석진은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사도 하지 않았고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 그의 서재에는 여전히 사진과 신발이 놓여 있었고 그의 손에는 조미의 편지가 구겨지지 않은 채 붙잡혀 있었다. 그는 편지를 수십 번 읽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소리 없이 따라 읽었다. 이름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아침, 정원사조차 발걸음을 늦추던 그 저택의 분위기는 비처럼 무거웠다. 정미라는 응접실 창가에 서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강석진은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조미가 떠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 이후 강석진은 더 이상 외부 연락을 받지 않았고 식사도 거르며 서재에 틀어박혀 지냈다. 가끔 마당을 멍하니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다는 박숭일의 말이 있었지만 누구도 감히 그에게 말을 걸 수 없었다. 그날 박숭일은 조심스럽게 오래된 금고 하나를 꺼냈다. 저택 지하에 보관되어 있던 그 금고는 아득히 오래된 열쇠로만 열 수 있었고 그 안에는 세상 누구도 몰랐던 기록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손을 떨며 금고를 열었고 안에는 수십 년 전의 사진, 서류, 그리고 하나의 육필 편지가 들어있었다. 편지의 발신자는 강 회장의 첫 부인이었고 수신자는 석진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손에 편지를 쥐고 천천히 서재로 올라갔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열자 강석진은 책상 위에 엎드린 채 잠든 듯 있었다. 편지를 받아든 강석진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바라봤다. 봉투조차 뜯지 않은 상태였고 잉크는 조금씩 번져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2장의 종이가 들어있었고 그중 하나는 짧은 글이었다. 당신은 나를 의심했고 나를 외면했고 결국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만은 부디 지켜주십시오. 편지를 다 읽고 나서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을 감은 채 오랜 시간 동안 그 문장을 되새기고 있었다. 그가 그렇게 외면했던 진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 집의 벽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날 이후 강석진은 마치 시간을 되돌리려는 사람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아기 방의 문을 열고 침대 시트를 바꿨으며 먼지가 쌓인 장난감, 곰인형을 조심스럽게 닦았다. 그 작은 방은 한때 조미의 방이었다. 태어나자마자 누워 있었을 작은 침대, 벽에 그려진 꽃무늬, 한쪽 구석에 놓인 아기용 신발장. 그 모든 것이 살아 쉬듯 기억을 되살려 주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잃은 것은 딸만이 아니었다. 자신은 한 여자의 진심도 삶도 그리고 자신의 인간성마저 함께 놓쳐버렸다는 것을. 그는 오랫동안 아내를 의심했고 직원들의 말을 믿지 않았으며 그 불탄 날 밤에도 사랑하는 사람 대신 자신의 체면을 먼저 생각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 집의 침묵이었다.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았던 공간. 그가 지킨 것은 권력과 명예였지만 잃은 것은 너무나 많았다. 정미라는 이 변화를 불편하게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주인이라 믿었던 집이 점점 낯설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강석진이 더 이상 그녀에게 어떤 것도 묻지 않는다는 점이 불안하게 다가왔다. 그는 모든 말과 시선을 조미의 흔적에 쏟고 있었고 자신은 더 이상 이 집의 중심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미의 존재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자신이 투명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며칠 후 강석진은 박순길에게 마지막 부탁을 남겼다. 오래된 비서에게만 털어놓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진심이었다. 그 애가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내가 남긴 건 후회가 아니길 바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명의로 하나의 문서를 작성했다. 그 문서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보유권을 전면 리모델링하고 조미의 어머니 이름을 딴 센터로 재탄생시키는 내용이었다. 그 건물의 명패에는 이렇게 새겨질 예정이었다. 이곳은 한 여인의 억울함과 한 아이의 침묵을 기억합니다. 그는 돈으로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무언가를 남기는 방법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 집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죄책감과 회한, 그리고 조금씩 배워가는 속죄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던 그 집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늦은 오후, 서울 북쪽 끝 외곽에 자리 잡은 오래된 보육원 앞에 한 여자가 천천히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평범한 검정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손에는 작은 종이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으며 그 안에는 오래전의 기억과 묵은 감정이 함께 담겨 있었다. 좀이었다. 떠났던 저택에서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다시 서울에 발을 들였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시작이 어디였는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조금은 알 것도 같았다. 보육원의 풍경은 그녀가 어린 시절에 기억하던 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낡은 벽,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그리고 아이들이 맨발로 뛰놀던 작은 마당. 그녀는 조용히 그곳을 한 바퀴 돌며 자신도 한때 저 아이들 중 하나였음을 되새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걸 느꼈다. 이제는 지켜야 할 아이들이 있었다. 그녀처럼 잊혀졌던 이름들, 보호받지 못했던 존재들. 그녀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그저 다시는 자신과 같은 아이가 생기지 않기를 바랐다. 며칠 후, 조미는 다시 저택의 초인종을 눌렀다. 정문을 지나며 본 정원은 여전히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낙엽마저 일정한 방향으로 쓸려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에 놀란 듯 박순길 집사가 문을 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며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저택 내부는 조용했고 시간은 멈춘 듯 했다. 복도를 따라 서재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책상 앞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는 강석진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가 들어서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빛에는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후회와 고마움, 그리고 조심스러운 기다림. 그 어떤 말보다 조용한 그 눈빛이 조미의 마음을 먼저 울렸다. 그녀는 그 앞에 종이 가방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용서도 비난도 없이. 그녀는 단지 말하고 있었다. 저는 여기까지 살아왔고 이젠 제 길을 가겠습니다. 강석진은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물건들, 사진, 낡은 수첩, 그리고 조미가 직접 쓴 제안서가 들어있었다. 그 제안서에는 그녀가 구상한 새 보육원 센터의 구조와 운영 방식, 그리고 해운기념센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이름을 남기기 원하지 않았다. 대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이름이 이제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랐다. 그날 두 사람 사이에는 길고 무거운 대화가 오가지 않았다. 그러나 서재 안의 공기는 어느 때보다 따뜻했고 오랜 침묵 끝에 처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온기가 스며들었다. 조미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계획이 없었다. 그녀는 저택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정원을 돌아보았다. 한때 자신이 무릎 꿇고 닦았던 그 대리석 바닥 위에 이제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 길로 조미는 저택을 떠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택은 달라졌다. 강석진은 더 이상 사람을 밀어내지 않았고 정미라는 서서히 집을 비웠다. 박순길 집사는 보육원 프로젝트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저택은 더 이상 상처를 감추는 성이 아니라 상처를 이해하고 마주하는 공간이 되기 시작했다. 조미는 누구도 탓하지 않았다. 그녀는 증오가 아닌 이해로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 했다. 복수가 아니라 복원, 분노가 아니라 변화. 그녀는 이제 딸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자신이 사랑하는 이름을 세상에 남기기 위해 걸어가고 있었다. 강석진의 눈에 담긴 마지막 장면은 그 조용한 뒷모습이었다. 슬프지도 외롭지도 않았다. 단지 완전했다. 봄이 오기 전 서울 외곽의 작은 언덕 위에 새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래된 보육원이 철거된 자리에 새롭게 세워진 이곳은 유난히 햇살이 잘 들었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닐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간판은 심플했다. 하얀 벽돌 위에 조심스럽게 걸린 금속 표지판 하나. 해운기억센터. 그 아래에는 작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잊힌 아이들의 이름이 다시 불릴 수 있도록. 조미는 개관식을 앞두고 센터 내부를 조용히 점검하고 있었다. 강당에는 작은 책상들이 깔끔히 배치되어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걸릴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복도 끝에는 상담실이 있었고 조미는 그 방을 가장 오래 바라보았다. 자신이 어릴 적 단 한 번도 감정을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시간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제 이 공간은 그런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줄 것이었다. 한쪽 구석에서는 박숭일 집사가 손수 화분을 옮기고 있었다. 그의 손등은 여전히 세월의 흔적을 머금고 있었지만 눈빛은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다. 그는 센터의 관리인으로 남겠다고 자청했고 조미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조용히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던 사람. 말 대신 행동으로 용서를 구했던 사람. 이제 그는 또 다른 아이들의 등불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센터가 문을 열던 날 강석진은 정장을 입고 혼자 그곳을 찾았다. 그는 공식적인 인사도 연설도 하지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마당을 걸어 들어왔고 직원들도 그의 등장에 놀랐지만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다. 조미는 멀리서 그를 알아봤지만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입구 옆에 앉아 아이들과 함께 만든 꽃, 화분을 정리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강석진은 조용히 간판 앞에 섰다. 손을 뻗어 금속 문장을 쓰다듬듯 짚었고 눈을 감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안에는 많은 말이 담겨 있었다. 그날 그는 마지막으로 딸의 이름이 새겨진 공간 앞에서 머물렀고 이내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발길을 돌렸다. 그는 자신이 잃었던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더는 누군가가 그런 시간을 겪지 않도록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해운기억센터는 아이들 사이에서 따뜻한 장소로 자리 잡아갔다. 이름 없는 아이들이 이곳에서 이름을 되찾고 마음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조미는 그들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상담사로 활동했지만 아이들에게는 언제나 조 선생님으로 불렸다. 그 호칭에는 위엄도 거리감도 없었다. 오직 신뢰만이 있었다. 저녁이 되면 조미는 종종 센터 뒤편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늘 같은 말을 되뇌었다. 나는 이 집에서 태어났고 그 집에서 상처받았고 다시 이 자리에서 나로 살아가고 있다. 그녀는 과거에 흔적 위에 새로운 삶을 지었고 그 삶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다른 사람들의 길이 되어주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녀를 강 회장의 숨겨진 딸로 기억할지도 모른다. 또 누군가는 그녀를 그저 가사도우미였던 조용한 여자라고 기억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정체성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바닥만 닦은 게 아니었다. 침묵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냈고 진실을 품고도 증오하지 않았으며 사랑받지 못했던 시간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법을 배운 여자였다. 그녀의 삶은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이제 수많은 목소리를 위한 바탕이 되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가진 아이들이 더 이상 외면당하지 않도록, 더 이상 진실이 먼지처럼 쓸려나가지 않도록. 그녀는 먼지를 닦던 손으로 세상을 다시 쓰고 있었다.